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이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50년 만의 재회. 그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음모와 희생.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사랑의 기록입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실버타운 정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나는 도현, 75세, 전직 음악교사.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곳에서 홀로 지낸 지 2년째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같은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한 여인이 튤립 화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부정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어깨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단아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년 전 나를 떠났던 그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도 내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세월을 뛰어넘어 그때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그녀의 입술이 잠깐 떨리더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 씨? 그 순간 실버타운의 평화로운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지난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강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리 하나가 놓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가 정원 숲길을 스치고 분수대 물줄기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원사들이 튤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는 삽소리,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잔잔한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몇 달 되었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왔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예전의 버릇을 보았습니다. 쑥스러울 때 살짝 팔꿈치를 만지던 버릇.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각자 가져온 물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얇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선을 따라 세월을 세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결혼은 잘하셨어요?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 못했어요.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습니다. 오후에 누군가 연주를 하면 1층 카페까지 잔향이 내려옵니다. 그날도 어딘가에서 쇼팽의 느린 곡이 흘렸습니다. 그녀가 실눈을 뜨고 멜로디를 따라 허밍했습니다. 그 소리에 내 젊은 날의 한 장면이 문득 열렸습니다. 축축한 비 냄새, 젖은 우산, 칠판에 분필 가루. 그녀가 내 노트를 빌려갔다가 책갈피 사이에 끼워준 빨간 단풍잎. 그 단풍잎은 오랫동안
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뒤적여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연한 국화 무늬가 찍힌 오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물었습니다. 그 손수건 혹시 예전에도 들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예전 거는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았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랍 맨 뒤에 아직도 그 다른 손수건이 접혀 있다는 걸 그 순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식당에서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했고 반찬은 소박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반쯤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공기 속에서 낯선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 음악 들으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따금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녀는 조금 실망한 듯 웃더니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늘 클래식을 좋아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 한 장의 먼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가을 축제 무대 뒤 악보를 붙들고 떨던 내 손. 커튼 사이로 얼굴을 내민 그녀의 표정. 우리는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외국에 있다 했습니다. 바빠서 자주 오진 못하지만 종종 전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가까이에 있지만 서로의 바쁨을 핑계로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 그녀는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기억 속 그녀가 두 손을 모으던 습관이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에 미세한 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원 동선이 끝나는 지점에 낡은 목재 데크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녀가 발끝으로 살짝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예전에도 발끝으로 박자를 세곤 했지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보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잊힌 줄 알았는데 새삼 떠오르네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데크 난간 너머 멀리 던져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떠났던 건 제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내 심장엔 작고 단단한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은 때가 될 때까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법이니까요. 저녁 무렵 실버타운의 문예반 공지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봄 정기 발표회, 입주민 합창과 낭독, 소규모 악기 연주, 사회자 모집. 그녀는 게시판 앞에 서서 한참을 읽더니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려다가 그 말 속에서 오래된 불씨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대, 빛,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밤에 방으로 돌아오니 서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듯 했습니다. 아니, 소리는 착각이고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나는 오래 묵혀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낡은 손수건과 함께 구겨진 봉투 한 장이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흐릿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나는 혀끝에서 맴도는 과거의 단어들을 삼켰습니다.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접어넣었던 그 봉투를 오늘 밤 처음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곡, 낮은 그 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히더니 내 속의 지층을 하나씩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바스락.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속지에는 내 젊은 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말하지 못해 미안했어. 짧은 문장 하나가 세월을 넘어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긴 사각형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걸어왔습니다. 도연 씨, 혹시 시간을 조금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고르다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왜 떠났는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카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 관리 차량이 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종이 냅킨을 접었다 폈다 하며 긴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문장을 꺼내려는 찰나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잠깐 통화 가능해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나는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란 자리는 늘 누군가의 중요한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어디엔가 무거운 그림자를 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문예반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음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나는 실없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죠. 나는 대답 대신 맞아요 라는 표정으로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 둘이 끝내 부르지 못한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추더니 악보 사이에서 얇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메모지 구석에는 작은 국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걸 내게 건넸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작해 볼까요? 메모지에는 간단한 화음 진행과 낮은 음역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가늘었고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손끝으로 받았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바람이 복도 끝을 가볍게 휘돌았습니다. 그녀의 스카프가 흔들렸고 순간 무늬 사이로 작은 자수가 보였습니다. 국화꽃 모양의 자수였습니다. 나는 그 모양을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서랍 속 손수건의 국화와 방금 본 스카프의 국화가 포개졌습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반쯤 열린 문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조만간 집을 정리할 생각이에요. 이사해야 해서요.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빴고 말끝은 매번 서둘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실버타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정원의 벤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낮에 들었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떠났던 건 제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뒤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진심의 모양을. 며칠 동안 우리는 같은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미소와 짧은 인사로 지나쳤지만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 씨, 혹시 같이 걸을래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줍게 손을 내밀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외국으로 떠난 뒤 혼자가 되어 실버타운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제 방에 차 한잔 하러 오시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켠 창가에 자리 잡은 작은 피아노였지만 그 주변만큼은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피아노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곡 기억해요? 그녀가 조심스레 건반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들었던 곡.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음악 감상실. 비 오는 오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같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연주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세한 떨림. 때때로 건반을 놓치는 손가락. 나는 그것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차를 우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별일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녀는 홀연히 떠났던 걸까? 왜 나는 붙잡지 못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수진, 왜 그때 말도 없이 떠난 거였소?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을 먼 곳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가족이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 혼자만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셨죠.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 집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대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 회장.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도연 씨가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거부하면 도연 씨와 도연 씨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미 도연 씨 아버지 직장에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도연 씨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버림받았다 여겼던 그날이 사실은 그녀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림받았다 믿었던 과거가 사실은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미워하지 않겠소. 오히려 고맙소. 그 세월을 버텨준 당신이. 그녀는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실버타운 관리사무소 창문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분이 누구지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회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전 남편이자 이 실버타운의 이사장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내가 우연히 이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실버타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랑 수진 씨 요즘 자주 같이 다니시던데 그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니 참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미소 섞인 농담이었지만 곧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박 여사라는 68세 입주민이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김 이사장님 전 부인이라면서 이런 곳에서 다른 남자랑 어울려도 되는 건가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내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답게 늘 정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굳히고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이십니까? 지금 나이에도 연애라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혹시라도 재산 문제라도 얽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여자분이 어떤 목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체면과 재산을 지키려는 불안이 더 크게 비쳤습니다. 더군다나 실버타운 이사장의 전 부인이라면서요? 아버지가 괜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도 아들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우리 가족은 이미 많은 상처를 겪었어요.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어머니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받는 건 싫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업하는데도 방해가 돼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떨림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반대하는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우리는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으면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 자리는 공허했습니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허무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나를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의 사무실은 실버타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정원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그를 직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수진은 제 전 부인입니다. 김 회장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물론 이혼했지만 아직도 제게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걸 보기 힘듭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자유라고요? 도연 씨,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그가 서류한 뭉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입니다. 입주민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서류를 보니 입주민들의 민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 여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불편함, 실버타운의 품위 실추, 다른 입주민들의 정서적 피해. 보시다시피 민원이 많습니다. 김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수진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살이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 하나 지키기가 이토록 힘들 줄이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김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녀를 놓아주세요. 그게 그녀를 위하는 길이에요. 나는 사무실을 나오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연 씨, 혹시 우리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소.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지금은 다시 이어주고 있소. 내 목소리에 확신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걸 외면한다면 남은 시간은 무엇으로 채우겠소?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버타운 간병인 영숙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5세의 따뜻한 여성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이 수진 씨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 같아요. 우리는 놀라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들었는데요. 영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수진 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 왔대요. 그리고 도연 씨가 이곳에 입주한다는 걸 알고 수진 씨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복수 같아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전 수진 씨가 마지못해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잖아요. 김 회장은 그때부터 수진 씨를 잊지 못했나 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 씨와 만나게 해서 다시 갈라놓으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진 씨에게 봐라. 결국 또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연한 재회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파킨슨병 초기예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지금부터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떨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일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몸을 제어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급한 불길이 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제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함. 하지만 그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내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다며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언제까지 건강할지 장담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도연 씨도 아프시면서 왜 저까지 챙기려고 하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시한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게 맞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김 회장이 더 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실버타운 전체 입주민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부 입주민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실버타운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단상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분수에 맞지 않는 연애 행각으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 여사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런 꼴을 봐야 합니까? 품위 있게 늙어가자고 여기 온 건데. 다른 입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한 할머니가 우리를 옹호했습니다. 보기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컸습니다. 김 회장의 영향력과 박 여사의 선동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면 퇴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회장이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사실상 실버타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우리를 피했고 식당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비스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영숙이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청소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도 줄이라고 지시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도 악화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 그런 어느 날 밤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나는 황급히 119를 불렀고 그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진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김 회장은 병원까지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건강이 악화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나는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50년 전에는 당신의 협박에 굴복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0년 전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해서 수진을 빼앗아간 일 말입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듯 그러나 곧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협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실버타운 퇴거 명령서입니다. 내일까지 짐을 정리해서 나가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 녹음기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김 회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영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협박과 직권 남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제가 사실은 수진 씨의 옛 동료 간호사예요. 영숙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 수진 씨가 강제로 결혼당하는 걸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면서 김 회장의 행동을 관찰해 왔어요. 여전히 수진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녀가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이 박 여사에게 돈을 주고 입주민들을 선동하게 한 증거, 서비스 제한을 지시한 문서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50년 전 도연 씨 아버지를 해고시킨 것도 김 회장님이었어요. 영숙이 오래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김 회장님이 소유한 회사에서 도연 씨 아버지가 일했거든요. 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해고당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영숙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가 50년 전에 쓴 편지들이에요. 수진 씨에게 전달되지 못한 편지들.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걸? 김 회장님이 우편을 가로챘어요.
영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수진 씨를 찾으려고 보낸 편지들을 모두 가로채서 숨겨뒀어요. 봉투 안에는 내가 젊은 시절 써서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연락이 없니? 무슨 일이 있었니? 걱정된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이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나를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도 나를 찾고 있었구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이어졌습니다. 도연 씨, 사실 아버님도 수진 씨를 지키려고 했어요. 영숙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버님이 해고당한 후에도 김 회장에게 가서 아들 대신 자신을 처벌하라고 했어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걸 평생 몰랐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수진 씨를 위해 포기했고 수진 씨는 도연 씨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리고 도연 씨 아버님도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김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질투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수진을 정말 사랑했지만 강요로 얻은 사랑은 결국 허상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수진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게요.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상처 속에서 살았어요. 그날부터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자 입주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마저 사과하며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네요. 박 여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부러워요. 김 회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진이 실버타운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실버타운으로 변화했습니다. 딸 미영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보다 체면과 재산만 생각했네요.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수진의 아들 준호도 급히 귀국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를 지지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첫눈이 내렸고 우리는 함께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손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도 때때로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아마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 거요. 남은 날들은 후회 없이 당신 곁에 있고 싶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문예반 발표회도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수진이 사회를 보고 나는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우리는 50년 전 부르지 못했던 그 노래를 마침내 함께 불렀습니다. 관객석에는 딸과 사들, 그리고 실버타운의 모든 입주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영숙도 가장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미영이 공연 후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행복을 지지하는 것이었네요. 행복하세요. 그 말에 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효란 결국 부모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나는 하늘의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외롭지 않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다시 사랑을 찾았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네. 수진의 병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손떨림이 심했고 어떤 날은 걷기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도연 씨, 나중에 내가 더 심해지면 수진이 어느 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실버타운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운영진의 일원이 되어 더 따뜻한 실버타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도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수진, 도연 씨, 제가 방해했던 5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아 2년째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우리는 새로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예전보다 많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줘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는 그녀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요.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줘서.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수진이 느린 선율을 치면 나는 화음을 맞춰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음악은 그 어떤 완벽한 연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 후 실버타운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홀로 지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입니다.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 수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았지만 그 안에 평생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도연 씨, 수진이 병상에서 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소. 다행히 수지는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진의 파킨슨병은 진행되고 있고 내 심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음악을 듣습니다. 가끔 예전 이야기를 하며 웃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기도 합니다. 딸과 아들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화 같은 사랑을 했네요. 손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영화보다 더 멋진 사랑이란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영숙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따뜻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 인생도 더 의미 있어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실버타운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도 존중받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4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수진의 손떨림은 더 심해졌지만 그 손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석양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효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희생이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추억이란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꼭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의리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픔과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 남는 건 서로를 붙드는 손길입니다. 사랑과 희생, 용서와 이해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지역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놀라운 반전과 감동을 담아 찾아올 것입니다. 꼭 기다려주세요.